마지막 공이 잔디 위에 놓였을 때 저는 제 발끝보다 먼저 제 가슴이 떨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경기장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관중석은 푸른색과 흰색 깃발로 흔들렸고 전광판 아래에서는 조명이 너무 밝아서 숨을 쉬는 것조차 들킬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흙 묻은 운동화를 신고 페널티 박스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오른쪽 발목에는 오래된 붕대가 감겨 있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도시에서 가장 돈 많은 유소년 축구팀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새 유니폼, 새 축구화, 새 보호대. 그 아이들 뒤에는 코치와 학부모들이 팔짱을 낀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마치 제가 경기장에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아니, 잔디를 더럽히러 온 사람처럼 바라보던 눈빛이었습니다. 그중 주장처럼 보이는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골에서 왔다며? 그럼 소도 차봤겠네? 공도 한번 차봐. 관중석 어딘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곧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운동화 앞코는 이미 닳아 벌어져 있었고 끈은 다른 색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 시장에서 사온 중고 운동화였습니다. 그날 아침 엄마는 제 발에 신겨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남들이 뭘 보든 너는 공만 봐.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공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제 등을 찌르는 웃음소리, 어딘가에서 들리는 휴대폰 촬영음, 그리고 벤치 쪽에 서 있던 아버지의 굳은 얼굴까지. 아버지는 제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응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포기하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심판이 휘슬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대팀 감독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일부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만 차게 해줍시다. 이런 아이한테도 추억은 필요하니까. 그 말에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시합이 아니라 구경거리였습니다. 저는 초대받은 성수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해 세워둔 작은 장난감이었습니다. 공은 제 앞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골대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그날 제겐 논둑 하나를 넘어가는 것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골키퍼는 일부러 한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손가락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마치 어디든 차보라는 듯이.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잔디 냄새 사이로 오래된 고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우리 집 마당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이 발목까지 올라오던 마당. 아버지가 버린 낡을 공 하나를 제가 밤늦게까지 차던 그 좁은 마당 말입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제 이름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야유도 웃음도 전광판의 소음도 멀어졌습니다. 오직 엄마가 새벽마다 물을 끓이던 소리, 아버지가 말없이 문을 닫던 소리, 그리고 제가 수없이 벽에 공을 차며 삼켰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발등이 공에 닿은 바로 그 순간 10,000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지막 프리킥이 왜 제 인생을 갈라놓았는지, 왜 관중석 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라운드로 뛰어내려왔는지 말하려면 저는 먼저 그 경기장에 서기 전까지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축구공을 처음 가진 건 8살 때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공은 아니었습니다. 읍내 초등학교 뒤편 쓰리기장 옆에 바람이 조금 빠진 낡은 공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주워 품에 안고 집까지 뛰었습니다. 공의 겉가죽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검은 무늬 사이에는 흙이 깊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선물 같았습니다. 우리 집은 마을 끝 감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낮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부엌 천장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 때문에 이불 속에서도 발끝이 시렸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과 공사장 일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웃는 얼굴보다 등을 보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습니다. 손등은 늘 갈라져 있었지만 제 머리를 쓰다듬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가난하다는 걸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 집엔 새 것이 늦게 들어오고 남들이 버린 것이 조금 오래 머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동화도 가방도 옷도 늘 누군가의 시간이 지나간 뒤 제게 왔습니다. 하지만 마당 한쪽에 공을 놓고 서면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공은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집에 사는지, 점심값을 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발끝에 닿으면 그냥 굴러갔고, 세게 차면 세게 날아갔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논길 옆 빈 창고 벽에 공을 차고 또 찼습니다. 벽은 제 첫 번째 골키퍼였고, 바람은 제 첫 번째 관중이었습니다. 발등이 까지고 엄지발톱이 멍들어도 저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퍽, 퍽, 퍽. 공이 벽에 부딪히고 돌아오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저에게 다시 해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녁밥을 차려놓고도 한참 돌아오지 않으면 마당 끝에 서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준아, 밥 식는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한 번만 더 차고 갈게. 엄마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한 번이 제일 길더라. 그 말에는 꾸준보다 웃음이 조금 더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엄마는 제가 공을 차는 시간을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공을 안고 집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흙 묻은 공이 마루에 닿으면 그의 눈썹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공 차서 밥 먹고 살 사람 이 마을에 누가 있냐? 그 말은 처음엔 그냥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꿈이 싫었던 게 아니라 꿈이 저를 배신할까봐 두려웠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걸 안 건 훨씬 나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아버지가 제 발목에 보이지 않는 줄을 묶어둔다고만 느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저는 학교 체육대회에서 우연히 프리킥을 찼습니다. 원래 차기로 한 친구가 다리를 다쳤고 담임 선생님이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맨날 벽에 공 찬다며. 한번 해봐. 그날 저는 골대를 향해 공을 감아찼습니다. 공은 바람을 타고 담장을 살짝 스치듯 넘어 골대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운동장에 있던 아이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함성이 터졌고 제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몇 아이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에 같이 공을 차자고 했고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운동장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제 마음 한쪽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잘하는 순간에는 모두 웃었지만 제가 실수하면 누군가는 꼭 말했습니다. 역시 시골에라 기본기가 없네. 그 말은 작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로 한 장의 안내문이 왔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립 유소년 팀과 우리 지역 아이들이 함께 뛰는 교류 경기 참가자 모집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제게 그 종이를 건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민준아, 너 한번 가보자. 넓은 경기장도 보고. 저는 종이를 집에 가져와 밥상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글자를 읽는 동안 엄마의 눈가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버스비는 누가 내고 축구화는 누가 사냐? 그 한마디에 방안 공기가 눌렸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으려 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보게 해요. 아이가 언제 그런 데를 가보겠어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금속이 밥상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습니다. 구경만 하고 와. 기대는 하지 말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번진 물자국을 바라보며 경기장을 상상했습니다. 진짜 잔디, 하얀 골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도시의 아이들. 저는 두렵기도 했고 이상하게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안내문 한 장이 저를 조롱의 한가운데로 데려갈 줄은. 그리고 제가 오래된 공 하나를 붙잡고 버텨온 모든 시간이 그날 10,000명 앞에서 한 번의 숨으로 되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교류 경기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버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먼저 봤습니다. 머리는 바람에 놀려 있었고 어깨에 맨 가방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전날 밤 빨아준 운동복에서는 햇볕 냄새가 났지만 도시 아이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 앞에서는 그것마저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경기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잔디는 마치 누가 빗으로 한 줄 한 줄 빗어놓은 것처럼 반듯했고 관중석은 비어 있는데도 사람들의 숨소리가 미리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위에 발을 딛는 순간 이상하게 발바닥이 가벼워지는 대신 무거워졌습니다. 여기서는 넘어지는 것도 크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 본 팀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낯선 사립축구 아카데미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같은 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가방에는 각자의 이름이 자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은 커피를 들고 그늘막 아래 앉아 있었고 코치들은 태블릿을 보며 선수들의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은 운동장 한쪽에 모여 물병 하나를 돌려놔셨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선명해서 저는 괜히 제 신발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 팀의 주장은 서도윤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는 얼굴이 유난히 단단한 아이로 보였습니다. 그는 제 곁을 지나가다 제 운동화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들릴 만큼만 작게 말했습니다. 저거 아직도 신는 사람이 있네?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럴 때 고개를 들면 더 크게 번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설명한다고 작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설명하려는 순간 더 선명해졌습니다. 오전에는 간단한 훈련과 신선 미니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체육 선생님은 제 등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너가 하던 대로만 해. 하지만 제가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차던 곳은 창고 벽 앞이었고 여긴 모두가 저를 보고 있는 잔디 위였습니다. 공 하나가 제 앞으로 굴러왔을 때도 저는 반박자 늦게 움직였습니다. 도연이가 옆에서 공을 가로채며 어깨를 툭 밀었습니다. 여긴 논두렁 아니야. 생각하고 뛰어. 그 말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공을 다시 기다렸습니다. 발끝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심장은 조금씩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저를 밀고 지나갈수록 저는 창고 벽 앞에서 수천 번 혼자 서 있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박수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니 경기 후반 우리 팀이 얻은 프리킥에서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네가 차봐. 도윤이가 웃음을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경기장 유리창 깨지면 배상은 누가 해요? 몇몇 부모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저는 공 앞에 섰습니다. 골대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제 눈에는 골키퍼보다 그 뒤의 시선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밥상 아래로 제 손등을 잡아주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가보게 해요. 아이가 언제 그런 데를 가보겠어요. 그 말이 제 안에서 조용히 번졌습니다. 저는 공을 찼습니다. 공은 높이 뜨지 않았습니다. 낮게 출발해 수비벽 옆을 스치듯 지나가더니 갑자기 안쪽으로 말려 골대 구석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운동장 한쪽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코치들도 웃던 학부모들도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골을 넣고도 세리머니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가 뭔가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 사립킹 감독이 제 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상 밖의 돌멩이가 비싼 유리창에 작은 금을 낸 것을 보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뒤 도윤이가 제 옆을 지나가며 낮게 말했습니다. 우연이지. 다음엔 그런 거 안 들어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 더 이상했던 건 감독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코치 한 명을 불러 제 이름을 물었고
제가 어느 학교에서 왔는지, 부모가 함께 왔는지, 축구를 어디서 배웠는지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들이 관심이 아니라 저를 어떻게 다룰지 계산하는 첫 번째 손짓이었다는 걸. 오후가 되자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친선 경기만 하고 끝난다고 했는데 사립팀 감독이 마이크를 잡고 관중 이벤트를 제안했습니다. 지역 축제와 연결된 공개 경기에서 프리킥 챌린지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수 선수에게는 장학 테스트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순간 숨이 멎을 만큼 기뻤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시선이 제 낡은 운동화에 내려앉은 걸 보았을 때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친절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가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줄줄이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들떠 있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무대 위로 올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꿈처럼 보이는 무대였지만 그 밑에는 제가 아직 모르는 함정이 조용히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했습니다. 사립팀 코치는 제게 물을 건네며 웃었고 도윤이는 어제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경기장 관리자는 저에게 훈련 구역을 안내해 주었고 어떤 학부모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어제 공 좋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은 따뜻하다기보다 너무 얇은 종이 같았습니다. 손끝으로 조금만 문지르면 그 아래 깔린 다른 얼굴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공개 경기 전까지 이틀 동안 저는 그 팀과 함께 연습해야 했습니다. 이름은 교류 훈련이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얼마나 서툰지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패스 속도부터 달랐습니다. 공은 발에서 발로 빠르게 움직였고 아이들은 서로 눈빛만 봐도 공간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 박자씩 늦었습니다. 누군가의 뒤꿈치에 공이 닿아 방향을 바꾸면 저는 이미 지나간 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일부러 제 쪽으로 빠른 공을 보냈습니다. 제가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는 고개를 젓고 웃었습니다. 미안, 네 속도에 맞춰야 했는데.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지만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아이들은 작게 웃었고 저는 괜찮다는 듯 공을 주워 다시 놓았습니다. 손바닥에 흙이 묻었고 그 흙을 털어내는 제 동작마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식당 한가운데 긴 테이블에 앉았고 저는 우리 학기 아이들과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시 아이들의 식판에는 고기와 과일이 충분히 올려져 있었고 저희는 조용히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그때 도윤이의 친구 하나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축구화보다 밥값 장학금이 더 필요하겠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으면 제 손이 떨리는 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대신 화를 내려고 했지만 저는 무릎 아래에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괜히 싸움이 나면 모든 책임은 우리 쪽으로 돌아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이가 화를 내면 사람들은 먼저 이유를 묻지 않고 버릇을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 뒤편 작은 운동장으로 혼자 나갔습니다. 조명은 반쯤 꺼져 있었고 먼 곳에서 도시의 찻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공 하나를 세워놓고 계속 찼습니다. 발목이 옥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낮에 들었던 말들이 공 위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 찰 때마다 하나씩 떼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잘하고 있냐? 짧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막혀 대답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냥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치지만 마라. 못하면 돌아오면 된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응원보다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가 실패했을 때 돌아올 자리를 먼저 준비해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인지 포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어두워졌고 그 안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눈 밑이 조금 붉었습니다. 다음 날 공개 경기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경기장에는 이미 현수막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된 큰 행사라며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전광판에는 프리킵 챌린지 참가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도윤이의 이름 옆에는 사립 아카데미 대표 선수라는 소개가 붙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 초청 선수. 그 6글자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역 초청 선수.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저를 선수라기보다 구색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배경, 누군가의 선행을 빛나게 하기 위한 작은 장식처럼요. 리허설이 끝날 무렵 저는 사립팀 감독과 행사 진행자가 관중석 아래 통로에서 나누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는 물병을 가지러 가던 길이었고 그들은 제가 가까이 있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시골 아이를 세우면 그림이 살 겁니다. 도윤이가 먼저 성공하고 그 아이가 실패하면 데뷔가 확실하죠. 진행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을까요? 감독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도 좋은 경험입니다. 현실을 일찍 아는 것도 필요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빈 물병이 조금씩 찌그러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친절의 모양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저를 앞에 세웠는지, 왜 제 이름을 묻고, 왜 제 운동화를 보고도 웃으며 등을 두드렸는지. 그들은 저에게 기회를 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넘어질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숙소로 돌아오자 엄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밥 꼭 챙겨 먹어. 네가 좋아하는 감자조림 해놓고 기다릴게.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참았던 숨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내일 공을 못 찰 것 같았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못하게 이 도시의 밝은 조명 아래서 사라져버릴까? 하지만 제 낡은 운동화가 문 앞에 놓여 있는 걸 보았을 때 이상하게 발끝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저 신발은 창피한 물건이 아니라 제가 여기까지 걸어온 증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운동화 끈을 풀었다가 다시 묶었습니다. 내일 무대가 함정이라면 적어도 저는 제 발로 그 안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표정으로 넘어지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잠을 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경기장 조명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숙소 복도에서는 아이들이 신발을 끌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운동화 끈을 천천히 묶었습니다. 오른쪽 끈은 오래되어 끝이 갈라져 있었고 왼쪽 끈은 색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게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낡음이 저를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도윤이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식판 위에 계란을 젓가락으로 굴리며 웃었습니다. 오늘 너무 긴장하지 마. 못 차도 사람들이 귀엽게 봐줄 거야. 저는 처음으로 바로 대답했습니다. 난 귀여우려고 온 게 아니야.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테이블 위 젓가락 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도윤이는 눈썹을 살짝 올렸고 옆에 있던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제 안에서도 무언가 작게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는 그들의 장난 속에 제 이름을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으로 이동하기 전 저는 우리 학교 체육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장비 가방을 정리하다가 제 얼굴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왜 그래, 민준아? 저는 망설이다가 어젯밤 통로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저를 세우는 이유, 도윤이의 성공 뒤에 제가 실패하길 바란다는 말, 현실을 일찍 알아야 한다는 말까지. 말하는 동안 입술이 몇 번이나 말라붙었습니다. 혹시 선생님도 그냥 참으라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른들은 가끔 아이의 상처보다 행사의 분위기를 더 걱정하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럼 오늘 네가 결정해. 나갈지 안 나갈지. 저는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보통 제가 해야 할 일을 정해줬습니다. 아버지는 기대하지 말라고 했고, 감독은 저를 구경거리로 세우려 했고, 사람들은 제 실패를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처음으로 제게 선택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제가 안 나가면요? 선생님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도망이 아니야. 네 마음을 지키는 것도 용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저는 그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늘 조금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고개 숙이고, 조금 더 증명하면 언젠가는 누군가 저를 제대로 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봐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제대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경기장에 도착하자 이미 관중석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축제 음악이 스피커에서 울렸고 진행자는 밝은 목소리로 참가자들을 소개했습니다. 도윤이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관중석 앞줄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고 감독은 그 옆에 서서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벤치 아래에 넣어둔 가방에서 오래된 공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처음 주었던 그 낡은 공의 찢어진 겉가죽이었습니다. 공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을 때도 저는 그 조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보기엔 쓰레기였지만 제겐 처음으로 제 꿈을 만졌던 감촉이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줄까? 너 오늘 잘 차도 달라지는 건 없어. 이런 데는 실력만으로 오는 것 아니야. 저는 손에 쥔 공 조각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래도 차볼게. 도윤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못 차는 걸 보여주려고 세운 절이라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차는지도 봐야지. 도윤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조금 지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그가 만든 역할 안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프리킥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는 예상대로 첫 번째 공을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관중석이 흔들릴 만큼 큰 환호가 터졌고 전광판에는 그의 이름이 화려하게 떠올랐습니다. 감독은 박수를 치며 카메라 쪽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이 준비한 그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다음은 지역 초청 선수 강민준 군입니다. 그 순간 관중석의 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호기심, 웃음, 웅성거림.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멀리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공을 놓인 자리까지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 공은 골대를 맞고 튕겨나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공은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제 귀가 뜨거워졌고 감독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건지는 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그들이 예상한 대로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공을 앞에 두고 저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심판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고 관중석도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골대를 보지 않고 잠깐 관중석 앞줄에 있는 감독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기려고 온 게 아닙니다. 마이크가 그 말을 잡았는지 경기장 한쪽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감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실패하면 그들은 제가 현실을 배웠다고 말할 겁니다. 성공해도 아마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공을 차는 이유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걸요. 어떤 공은 자기 자신에게 더는 숨지 않겠다고 말하기 위해 차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을 차기 직전 저는 이상하게 발끝보다 눈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골대 뒤쪽 관중석이 파도처럼 흐릿하게 보였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대 없이, 누군가는 재미로, 누군가는 제가 넘어지는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눈으로. 저는 그 눈빛들을 피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은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제가 참고 벽 앞에서 차던 공과는 달랐습니다. 그 공은 늘 흙이 묻어 있었고, 비 오는 날엔 무거워졌고, 겨울엔 딱딱해져 발등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낡은 공들이 더 진짜 같았습니다. 제 발을 속이지 않았으니까요. 휘슬이 울리려는 순간 경기장 옆 통로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학교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진행 요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작고 낡은 휴대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이 또 있구나. 어제 통로에서 들었던 말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챌린지는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진행자는 당황한 얼굴로 웃으며 시간을 끌었고 관중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감독은 선생님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사 흐름 망치지 마십시오. 아이 하나 때문에 이럴 일입니까?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 하나라서 더 이러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이상하게 박혔습니다. 누군가 저를 행사가 아니라 아이로 불러준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공 앞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벤치 쪽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관중의 시선을 온몸에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도윤이는 멀찍이 서서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보이는 남자는 감독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따지듯 말했고 감독은 턱을 굳힌 채 저와 선생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벤치 뒤 작은 그늘 아래에서 선생님은 제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통로 쪽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선명하지 않았지만 자막처럼 녹음 파일이 따로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병을 가지러 갔다가 들었던 그 대화였습니다. 마지막에 저를 세우면 그림이 산다는 말, 실패하면 대비가 확실하다는 말, 현실을 일찍 알아야 한다는 말. 그런데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진행자와 헤어진 뒤 다른 코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공 위치를 조금 더 바깥으로 빼. 아이가 가마차는 걸 잘하니까 각을 죽여야 해. 골키퍼한테도 오른쪽만 막으라고 해. 제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이틀이 하나씩 다시 맞춰졌습니다. 유난히 빠른 패스, 일부러 제 발목 쪽으로 들어오던 태클, 리허설 때마다 바뀌던 공 위치, 그리고 마지막 순사를 제게 준 이유까지. 저는 그냥 놀림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혹시라도 성공할 가능성까지 계산하고 막으려 했던 겁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아, 이걸 공개할 수도 있어. 그러면 네가 안 차도 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개하면 모두 알게 될 겁니다. 감독의 얼굴은 무너질 것이고 그들은 적어도 지금처럼 웃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멈추면 사람들은 또 말할지도 몰랐습니다. 시골 아이가 겁나서 포기했다고, 기회가 와도 버티지 못했다고. 저는 선생님의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차고 싶어요. 선생님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억지로 증명할 필요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 도망가면 나중에 저 자신한테 계속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말을 끝내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가운데는 차가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함정의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정이라는 걸 안 이상 그 안에서 넘어지더라도 적어도 눈을 감고 넘어지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먼 길을 어떻게 왔는지 작업복 바지 밑단에는 흙이 말라붙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모자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운동화를 내려다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엄마가 그러더라. 오늘은 네가 혼자 서 있는 날이 아니라고.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주머니에서 작은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차던 낡은 공의 나머지 가죽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버린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에 치워버린 줄만 알았습니다. 내가 버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네가 밤마다 벽에 공 차는 소리, 시끄럽다고만 생각한 적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소리 안 들리면 집이 더 조용해서 싫더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제 꿈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하지 못했을 뿐 제 공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툴고 굳은 방식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챌린지를 계속하겠다는 안내였습니다. 감독은 아무 일 없었던 듯 서 있었지만 그의 손끝이 조금 굳어 있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의 속셈을 알고 있다는 걸. 저는 아버지가 건넨 낡은 공조갑을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경기장 안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관중석의 소리는 다시 커졌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새벽, 선생님의 침묵 없는 윤기, 아버지의 늦은 고백과 진흙 묻은 마당의 밤들이 제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공 앞에 다시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골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은 더 이상 그들이 준비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오래 묻혀 있던 모든 진실을 향해 차야 하는 공이었습니다. 휘슬이 다시 울리기 전 경기장 전체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흘러나오던 축제 음악도, 관중석의 웃음소리도, 아이들이 축구화로 잔디를 긁는 소리도 전부 뒤로 물러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 앞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손바닥 안에는 아버지가 건네준 낡은 공 조각이 아직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죽의 거친 감촉이 제 손금 사이를 눌렀습니다. 저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떨고 있는 건 두려워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말들이, 너무 오래 삼켜온 눈물이 이제 발끝까지 내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키퍼는 오른쪽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감독이 지시한 대로였습니다. 제 가마차는 습관을 계산한 자리, 제 성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살짝 바깥으로 밀린 공 위치, 모든 것이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 놓여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함정은 무섭지만 보이는 함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심판이 제 쪽을 보며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잠깐 고개를 돌려 벤치를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관중석 아래 난간 옆에서 모자를 두 손으로 쥔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포기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 대신 숨을 참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감독이 제 뒤쪽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아야, 부담 가지지 마라.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 숨은 뜻을 들었습니다. 충분하니 멈춰라. 내 자리를 알아라. 더 올라오려 하지 마라.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충분한지는 제가 정할게요. 제 목소리가 마이크에 잡혔는지 관중석 앞줄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감독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지만 제겐 그 침묵이 첫 번째 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친절한 모욕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걸음은 느렸고 두 번째 걸음에서 발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오른발을 디딜 때마다 어젯밤까지 쌓인 통증이 올라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걸음에서 저는 골키퍼의 어깨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우는 걸 보았습니다. 네 번째 걸음에서 감독의 손이 주먹처럼 굳는 게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걸음에서 저는 더 이상 관중을 보지 않았습니다. 공만 보았습니다. 제가 창고 벽 앞에서 수천 번 맞춰온 지점, 비 오는 날 진흙 위에서도 눈이 내리던 새벽에도 아버지가 시끄럽다고 문을 닫던 밤에도 저는 늘 그 작은 점을 보고 찾습니다. 공의 아래쪽이 아니라 옆면 깊은 곳, 발등과 발 안쪽 사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감각. 몸은 이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두려워하는 동안에도 몸은 제가 누구였는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발이 공을 감았습니다. 공은 처음엔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골키퍼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관중석에서 짧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공은 그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서 살짝 속도를 잃는 듯 하다니 바람을 타고 안쪽으로 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방향을 돌려준 것처럼 공은 골키퍼의 손끝을 스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대 왼쪽 위 구석, 가장 조용한 곳으로 꽂혔습니다. 그 순간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골망이 흔들렸는데도 아무도 바로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공이 그물 안에서 2번 튀고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골키퍼는 잔디 위에 엎드린 채 뒤를 돌아보았고 도윤이는 입술을 벌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감독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함성이 터졌습니다. 경기장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고 카메라들이 한꺼번에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 속에서도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기쁨보다 먼저 서러움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왜 아이 하나가 공 하나를 차기 위해 모욕과 조롱과 함정을 모두 견뎌야 했을까? 그때 관중석 가장 끝 어두운 통로 쪽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뛰어내려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출입증 같은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행 요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그라운드 안쪽으로 들어와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너 방금 그 킥 누가 가르쳤니?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눈은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흥분만이 아니라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갑자기 찾아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급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출입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름은 박재현, 어느 프로 구단의 유소년 스카우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팀이 아니라 행사 초청 명단에만 있던 가상의 구단 관계자였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보고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아직 골망이 흔들리는 장면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감독이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스카우트는 감독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방금 아이 공 위치 누가 정했습니까? 감독의 표정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선생님도 보았습니다. 아버지도 보았습니다. 숨겨져 있던 진실이 더는 종이 뒤에 숨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감독 앞에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이 설명부터 하셔야겠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경기장 스피커를 통해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3번째 공, 위치를 바깥으로 빼라는 말. 골키퍼에게 오른쪽만 막으라고 하라는 말. 아이가 실패하면 대비가 확실하다는 말. 감독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해입니다. 교육적 의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는 교육받은 게 아니라 이용당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감독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고 관중석 앞줄에 있던 학부모들은 서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웃음거리로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웃었는지 뒤늦게 꿰닫는 얼굴이었습니다. 스카우트는 제 앞에 한쪽 무릎을 살짝 굽히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다시 물을게. 누가 가르쳤니? 저는 손바닥을 폈습니다. 낡은 공조각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무도요. 그냥 벽이랑 오래 했어요. 그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믿을 수 없는 것을 겨우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감독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무거웠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라운드 한가운데서 낡은 운동화를 신고 10,000명의 시선 앞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공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그 공이 골망을 흔든 순간 제가 견뎌온 침묵도 함께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누구도 예전처럼 저를 쉽게 낮춰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프리킥 하나가 들어갔다고 해서 인생이 바로 영화처럼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여전히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발목은 욱신거렸고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은 제게 아직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발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서는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사립 아카데미 감독은 행사 관계자들에게 불려갔고 그날 프리킥 챌린지 결과보다 그가 아이를 일부러 실패하게 만들려 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오해라고 했고 누군가는 지나친 교육 방식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을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사과보다 먼저 제가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도연이는 경기장이 정리될 때까지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버스 타는 곳 근처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한참 동안 제 운동화만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시선만으로도 제 발을 뒤로 숨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과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제 안에 아직도 낮에 들었던 웃음소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난이라는 말은 늘 늦게 도착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장난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래 지워지지 않는 멍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엔 누가 웃는지 말고 누가 아픈지 먼저 봐.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스카우트 박재현 씨는 선생님과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게 당장 큰 약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믿음이 갔습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선생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테스트는 공정하게 보겠습니다. 다만 아이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특별 대우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공정하게. 그 단어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불쌍한 이야기로 뽑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찬 공으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아니라 사는 동네가 아니라 부모님의 직업이 아니라 제 발끝에 남아있는 시간을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밤 엄마는 감자조림을 데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밥상 위에는 김치와 국,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달걀말이가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경기 이야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앞에 밥그릇을 밀어주고 한참 뒤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났습니다. 10,000명 앞에서도 울지 않았고 고를 넣고도 울지 않았는데 엄마가 밥그릇을 밀어주는 그 순간에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어릴 때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무릎이 아니라 마음이 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루 끝에 앉아 오래된 운동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는 말없이 제 앞에 작은 봉투를 밀어 놓았습니다. 안에는 새 축구화 사진이 인쇄된 종이와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충분한 돈은 아니었습니다. 새 축구화를 사기엔 한참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저를 막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툴러서, 겁이 나서, 표현할 줄 몰라서 뒤돌아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고 말했습니다. 좋은 건 못 사도 발에 맞는 건 사자. 저는 봉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계속해도 돼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바람에 감나무 잎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오래 침묵한 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아프면 말해라. 혼자 참지 말고. 그 말은 허락보다 더 깊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의 걱정이 제 꿈을 꺾으려는 벽이 아니라 무너질까봐 서툴게 세워둔 울까리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몇 주 뒤 저는 도시의 유소년 테스트장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만 명의 관중도 없었고 저를 웃음거리로 세우려는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코치 몇 명, 조용한 잔디,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번호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긴장했고 여전히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실수에도 누군가 웃지 않았습니다. 다시 차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 하나가 제겐 이상하게 낯설고 따뜻했습니다. 그 사립 아카데미 감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자리에서 물러났고 아카데미 내부에서도 훈련 방식과 행사 운영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다기보다 조용했습니다. 누군가의 추락을 오래 바라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는 어떤 아이도 어른들의 그림을 위해 일부러 넘어지는 역할을 맡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도윤이는 몇 달 뒤 지역 대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크게 웃지 않았고 제 운동화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경기 전 악수를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해보자.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했다고 말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같은 경기장 위에 선수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낮춰야만 빛나는 자리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그도 조금은 배운 듯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공 앞에 설 때마다 그날의 경기장을 떠올립니다. 만 명의 시선, 조롱 섞인 웃음, 감독의 부드러운 압박, 아버지가 건네준 낡은 공 조각, 그리고 골망이 흔들리던 아주 짧은 순간. 사람들은 보통 그 장면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공은 갑자기 찾아온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수천 번 벽에 부딪혔다가 돌아온 시간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완성된 선수가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두렵고 가끔은 제 출신을 먼저 보는 시선 앞에서 마음이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누군가가 저를 시험하려 만든 무대라도 제가 그 위에서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공 조각을 책상 서랍이 아니라 방 한쪽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숨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흙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새 축구화가 아닌 여전히 낡은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벽 앞에 공을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박수를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조롱을 이기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제 발로 제 삶을 다시 차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공이 벽을 향해 날아갔다가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퍽! 그 소리가 새벽 마당에 작게 울렸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소리였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다르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실패하고 돌아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제게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